도윤은 철조망 앞에 엎드렸어요. 진흙이 온몸을 빨아들였습니다. 더 빨리! 조민혁 조교의 고함이 번개처럼 갈라졌어요. 도윤은 기어가다 미끄러져 얼굴이 진흙에 처박혔습니다. 그 순간 군화가 등을 짓눌렀어요. 군인 정신이 이거냐? 일어나! 다시 해! 숨통이 막히고 얼굴은 다시 진흙 속에 처박혔어요. 성혁은 주먹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했고 도윤은 다시 철조망 앞에 비틀거리며 섰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철조망 너머에 대한민국 전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춘천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선주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쏟아지는 빗줄기였습니다. 6월 말 장마철 새벽부터 시작된 폭우는 오후가 되어서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부대 정문 앞 광장에는 30여 명의 신병들이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김도윤이었습니다. 21살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평범한 청년이었죠. 입대 통지서를 받고 한 달 동안 나름대로 각오를 다져왔지만 막상 이 순간이 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 우레와 같은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조교가 나타났죠.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조민혁 하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무서웠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신병들을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오늘부터 내 밑으로 들어온 새끼들이구나. 조민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상했던 환영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병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조교를 바라봤죠. 잘 들어, 이 병신들아. 너희는 아직 군견만도 못하다. 아니, 군견은 최소한 주인에게 충성이라도 하지. 너희는 그것도 안 돼. 모욕적인 발언이 빗방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군대에서는 조교의 말이 곧 법이라는 걸 벌써부터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내 임무다.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조민혁은 계속해서 신병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가득했죠. 신병들은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무반 배치를 하겠다. 호명되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지시받은 곳으로 이동해.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신병들의 대답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도윤. 네. 3소대 1분대다. 저기 가서 대기해. 도윤은 지시받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신병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성혁입니다. 그 청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삭막한 곳에서 만난 첫 번째 따뜻함이었죠. 저는 김도윤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앞으로 함께 지내게 될 것 같네요. 성혁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동기들끼리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배치 끝났으면 내무반으로 이동한다. 뛰어. 조민혁의 고함과 함께 신병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로 질척해진 훈련장 바닥이 발목까지 빠지게 만들었죠.
도윤과 성혁은 나란히 뛰었습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조교님이. 성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봐요. 여기서는 동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했죠. 내무반 건물에 도착했을 때 모든 신병들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조민혁은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계속 지시를 내렸어요. 30분 안에 짐 정리하고 다시 집합이다. 늦는 놈은 기합이야. 조교가 사라진 후 내무반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병들은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죠. 도윤은 성혁 옆자리에 짐을 놓았습니다. 성혁도 자연스럽게 도윤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네요. 성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교님 말투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군기를 잡는다고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첫 번째 동지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신병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모두들 조교의 첫 인상에 충격을 받은 듯했죠. 내무반 전체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맞나요? 한 신병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도윤은 성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첫날부터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몇 개월을 어떻게 버텨낼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지내요. 성혁이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여기서는 동기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말이죠. 하지만 도윤과 성혁은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대 전체에는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둘에게는 서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셈이었거든요. 입대 사흘째 아침 장마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새벽 5시 조민혁의 호루라기 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죠. 일어나. 5분 안에 완전 군장하고 훈련장 집합이다. 신병들은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도윤과 성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 동안의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민혁의 명령에는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빨리 움직여. 성혁이 도윤을 재촉했습니다. 둘은 이미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서로 도우며 빠르게 군장을 착용했습니다. 훈련장에 나가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특히 철조망이 설치된 구간은 완전히 늪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철조망 기어가기 훈련이다. 조민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병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평소에도 힘든 훈련인데 이런 날씨에 한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조교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할 것 같은데요.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민혁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뭐, 위험하다고? 전쟁 때는 비가 와도 적을 피해야 하는 거 모르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냐? 너부터 먼저 해봐. 그 신병은 떨리는 다리로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땅바닥은 이미 진흙으로 질척했고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철조망 기어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병이 진흙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진흙이 너무 미끄러워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거북이냐? 조민혁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신병은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오히려 더 깊숙이 진흙에 빠져들었죠. 드디어 도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조심해. 응, 걱정 마. 도윤은 철조망 앞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온몸을 감쌌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미터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진흙이 깊어지면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무릎 부분이 자꾸 진흙에 빠져들었죠. 더 빨리. 조민혁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속도를 높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진흙이 너무 미끄러워서 팔꿈치가 미끄러지면서 온몸이 옆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얼굴이 진흙 웅덩이에 푹 처박혔습니다. 푸아. 도윤은 급히 고개를 들어 숨을 쉬었습니다. 입안까지 진흙이 들어왔어요. 비린 맛이 입 전체에 퍼졌죠. 뭐 하는 거야? 조민혁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다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흙이 너무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졌습니다. 군인이 이 정도도 못해? 그때였습니다. 조민혁이 군화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도윤의 등을 힘차게 밟았습니다. 으악! 도윤의 비명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화 밑창의 무게가 등을 짓눌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 정신이 이거냐? 이 정도로 포기할 거냐? 조민혁은 계속해서 도윤의 등을 밟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다시 진흙에 박혔어요. 이번에는 더 깊숙이 말이죠. 성혁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조민혁이 발을 치우자 도윤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특히 등 부분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다시 해. 네. 도윤은 비틀거리며 다시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이 빠진 상태였어요. 다리도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혁이 몰래 휴대폰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민혁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성혁은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휴대폰 꺼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장 꺼내라고. 성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민혁이 그걸 빼앗아 확인했어요. 이게 뭐야? 화면에는 방금 전 촬영한 영상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군화에 밟히는 장면이었죠. 이거 지워. 네. 지우는 걸로 끝이 아니야. 내 손에 걸리면 영창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조민혁은 휴대폰을 성혁에게 다시 던져줬습니다. 성혁은 급히 영상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조민혁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너희 둘 오늘 저녁에 따로 보자. 그 말에 도윤과 성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로 본다는 건 좋지 않은 의미라는 걸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도윤은 등이 너무 아팠어요. 조민혁의 군화에 밟힌 부분이 계속 욱신거렸죠. 미안해, 도윤아. 성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민혁의 눈밖에 났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불길한 예감으로 들렸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등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조민혁의 군화에 밟힌 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성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도윤아, 의무실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등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거든요. 결국 성혁의 권유로 의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의무실의 군의관은 대충 도윤의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퍼런 멍자국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단순 타박상이네요. 파스 발라주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군의관님, 이게 단순 타박상 수준인가요? 너무 아픈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훈련하다 보면 이런 일은 흔해요. 군인이 이 정도로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군의관은 파스 몇 개를 건네주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의무실을 나섰어요. 그날 밤 10시경 조민혁이 내무반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살벌한 표정이었어요. 전체 집합, 지금 당장. 신병들이 재빨리 일어나 정렬했습니다. 조민혁의 눈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오늘 훈련 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더라고. 누군가 몰래 촬영을 했다던데. 내무반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신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조교를 바라봤죠. 성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휴대폰 불시 점검을 하겠다. 모두 휴대폰을 바닥에 놓아. 신병들이 하나둘씩 휴대폰을 바닥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성혁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조민혁이 하나씩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혁의 차례가 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조민혁이 성혁의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영상이 휴지통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아, 그것은. 닥쳐. 이게 뭐냐고 묻는 거야. 조민혁의 고함에 성혁이 몸을 떨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 군화에 밟히는 장면의 일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를 촬영했다는 거지? 내가 훈련시키는 모습을 몰래 찍었다고?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라고? 조민혁이 성혁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병들 앞으로 끌고 갔어요. 야들아, 잘 봐. 이게 배신자의 모습이다. 성혁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조민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요. 도윤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다른 신병들이 말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서 나서봤자 자신도 같은 꼴이 될 뿐이었거든요. 이런 놈들이 제일 위험해. 겉으로는 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거든. 조민혁의 주먹이 성혁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성혁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어요. 일어나. 성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또 때려. 이번에는 배를 가격했습니다. 성혁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게 배신자가 받아야 할 벌이야. 너희들도 잘 기억해둬. 다른 신병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윤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성혁, 일어나. 성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앞으로 너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알겠나? 네. 크게 대답 안 해? 네. 알겠습니다. 조민혁은 성혁을 한 번 더 째려보고는 내무반을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내무반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성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혁의 얼굴은 처참했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고 눈 주위도 벌겋게 부어 있었죠. 성혁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성혁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바보였어. 괜히 촬영 같은 걸 하려고 했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성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완전히 찍혔어. 다른 신병들도 성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신도 연루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성혁아, 의무실에 가자. 안 돼.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성혁은 의무실에 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조민혁이 알게 되면 더 큰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성혁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얼굴에 상처가 아파서였죠. 성혁아, 정말 괜찮아? 응. 그냥 참을게. 하지만 성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성혁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쯤 성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이거 잘 보관해줘. 쪽지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읽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야?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절대 조교한테 들키면 안 돼. 성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쪽지를 속옷 안쪽에 숨겼어요. 성혁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 몰라서. 성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어요. 성혁이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조교에게 고자질할지 모르니까요. 도윤과 성혁은 이제 완전히 조민혁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맞습니다. 도윤이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이병이 맞네요. 성혁이 집단 폭행을 당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조민혁은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더욱 혹독한 훈련을 시켰죠. 그날 오후 2시경 부대 정문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손자를 찾으러 왔소.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손자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근수요. 내 손자 이름은 김도윤이요.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윤 이병의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김도윤 이병 말씀이시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병이 부대 안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노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경비병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중대장실에서는 급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교, 저 노인 뭐야? 김도윤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면회시켜줘도 되는 거 아냐? 조민혁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중대장님, 지금은 곤란합니다. 박성영 놈이 아직 상처가 남아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노인이 군 규율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돌려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 경비병이 다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면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가능한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근수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소. 네. 하지만 어르신, 비도 오는데. 상관없소. 손자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소.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부대 정문 앞 길가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어디 있느냐? 노인이 큰 소리로 손자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부대 안까지 들려왔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왔다.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 중이던 도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거 할아버지 목소리 아냐? 성혁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목소리가 외할아버지 같은데. 도윤은 훈련장에서 정문 쪽을 바라봤지만 담장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아, 할아버지다.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민혁이 신병들을 노려봤습니다. 훈련에 집중해. 딴 데 보지 말고. 하지만 신병들의 시선은 자꾸 정문 쪽으로 향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지만 말이죠. 도윤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부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부대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에 노인이 서 있다던데 손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더라. 그런데 면회를 안 해준다는 거야? 왜 안 해주는 거지? 뭔가 이상하지 않냐? 오후가 되자 부대원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노인, 뭔가 수상하지 않아? 어떻게 수상하다는 거야? 일반 노인이 저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나? 비까지 맞으면서. 그러게, 자세도 뭔가 다르고 군인 출신인 것 같은데? 부대원들의 시선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 평범한 노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목소리는 이제 쉰소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중대장이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조교, 저 노인 언제까지 저럴 거야? 곧 포기하고 갈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할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밤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런데 왜 면회를 안 해주는 거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부대원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분명 부대 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비를 맞으며 서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성혁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크시길래 여기까지 오셨을까?
도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저 노인 정말 수상해. 뭔가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저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보통이 아니야. 부대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들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근수 노인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이근수 노인이 부대 앞에서 이틀째 서 있던 밤, 긴급 야간훈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민혁이 내무반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전체 기상, 5분 안에 완전 군장하고 훈련장 집합. 신병들이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도윤과 성혁도 재빨리 군장을 착용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갑자기 훈련을 하는 거야? 한 신병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 서 있는 노인 때문일 거라고 말이죠. 훈련장에 나가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로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특히 장애물 구간은 완전히 늪지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 훈련이다. 조민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노인 때문에 상부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어.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신병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코스, 진흙탕 기어가기. 가장 진흙이 깊은 구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힘든 구간인데 이런 날씨에는 더욱 위험했죠. 김도윤, 내가 먼저 해봐.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자신을 먼저 시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정문 앞에 노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조민혁이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네. 도윤이 진흙탕 앞에 섰습니다. 흙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시작. 도윤이 진흙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흙물이 온몸을 감쌌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몇 미터 기어가던 중 도윤의 몸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진흙이 너무 깊어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으악!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얼굴까지 진흙에 파묻혔어요. 뭐 하는 거야? 조민혁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몸이 더 깊숙이 빠져들었죠. 군인이 이 정도도 못해? 조민혁이 군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등을 힘차게 밟았어요. 으악! 도윤의 비명소리가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진흙에 박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흙탕물도 못 삼키면 죽어라. 조민혁이 더 세게 밟았습니다. 도윤의 입안까지 진흙이 들어왔어요. 목구멍으로 흙물이 넘어갔죠. 캑, 캑. 도윤이 기침을 하며 토했습니다. 하지만 조민혁은 계속 밟고 있었어요. 이게 군인이냐? 전쟁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어. 성혁이 그 모습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지난번처럼 또 당할 게 뻔했습니다. 일어나. 조민혁이 발을 치우자 도윤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특히 얼굴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다시 해. 네, 네. 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어요. 다시 진흙탕에 들어간 도윤은 몇 발자국 못 가서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이놈아. 조민혁이 다시 달려와서 도윤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등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밟았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도윤의 절규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성혁이 몰래 주머니에서 작은 SD카드를 꺼냈어요. 3일 전에 몰래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성혁은 기회를 엿보다가 도윤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성혁아, 나 못하겠어. 도윤이 진흙 속에서 헐떡거렸습니다. 성혁이 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이거 받아. 성혁이 SD카드를 도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야. 조교가 우리한테 한 짓들이 다 들어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혁아, 이거 살아서 나가. 내가 밝혀야 해. 성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내 할아버지도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성혁아, 같이 나가자. 안 돼. 둘 다 잡히면 증거도 없어져. 성혁이 SD카드를 도윤의 속옷 안쪽에 숨겨줬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이걸로 조교를 무너뜨려야 해.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조민혁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성혁이 재빨리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뭔가 주고받는 거 다 봤어. 조민혁이 성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혁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조교님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뭐?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성혁이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도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새끼가. 조민혁의 주먹이 성혁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성혁이 뒤로 날아갔어요. 또 반항하는 거냐? 반항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혁이 일어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완전히 의도적이었어요. 이놈이 끝까지. 조민혁이 다른 신병들을 불렀습니다. 야들아, 이놈 징벌방에 끌고 가. 네. 몇몇 신병들이 성혁을 붙잡았습니다. 성혁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도윤아, 잊지 마. 성혁이 끌려가면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그의 눈빛을 이해했어요. 징벌방으로 끌려가는 성혁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옷 안쪽에 SD카드가 느껴졌어요. 성혁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죠. 훈련이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온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외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성혁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징벌방에 갇힌 성혁도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무사히 나갈 수 있기만을 기도하면서 말이죠. 성혁이 징벌방에 끌려간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속옷 안쪽에 숨겨둔 SD카드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근 후 도윤은 조심스럽게 SD카드를 꺼냈습니다. 성혁이 목숨을 걸고 건네준 이 작은 카드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어요. 휴대폰에 SD카드를 삽입하고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철조망 훈련 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진흙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조민혁이 군화로 등을 밟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내가 아는 영상이네. 하지만 두 번째 영상을 봤을 때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중대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조교, 저놈들 좀 더 세게 다뤄도 돼.
중대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중대장님.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어. 어차피 신병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군기 확실히 잡아. 알겠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교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중대장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가혹행위였던 것이죠. 세 번째 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직접 신병을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군인이 되겠다고? 웃기지 마. 중대장의 주먹이 한 신병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 신병은 성혁이었어요. 정신 차려. 이게 군대야.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중대장과 조민혁이 함께 성혁을 폭행하는 장면, 다른 신병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영상만 있으면 충분히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영상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대장과 조민혁의 대화였어요. 조교, 그 노인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해결책을 못 찾겠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해. 저 노인이 뭔가 수상해. 무슨 말씀이신가요? 군인 출신 같은데? 자세부터가 다르잖아. 그럼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김도윤 그놈 더 세게 다뤄. 할아버지가 포기하고 돌아가도록 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돌려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니요. 이런 나쁜 놈들. 도윤은 SD카드를 다시 숨기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한편 부대 밖에서는 이근수 노인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대 보급관이었어요. 혹시 이근수 교관님이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김상철, 자네구나. 정말 교관님이시네요. 몇십 년 만입니까? 김상철 보급관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군. 네. 그런데 교관님은 어쩌다 이곳에 손자를 찾으러 왔네. 김도윤이라고 하는데. 김상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윤이 이근수 교관의 손자였다니요. 교관님, 혹시 면회를 거부당하신 건가요? 그렇네. 사흘째 기다리고 있지만 만날 수가 없어. 김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관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교관님, 사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가? 신병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심각해요. 특히 삼소대가. 이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혹행위라고? 네. 조민혁 하사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중대장까지 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거부한 건가? 아마도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요. 이근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김상철, 자네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물론입니다. 707부대 창설 교관이셨죠. 그래. 내가 평생 키워온 것이 군인 정신이야. 그런데 내 손자가 그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니. 이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상철아, 내 손자가 죽기 전에 끌어내야겠어. 교관님, 자네가 도와줄 수 있겠나?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리고 이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감찰부에 연락해야겠어. 내가 아직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정말이신가요? 707 출신들은 지금 여기저기 높은 자리에 있어. 그들이 이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김상철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빨리 연락해 보세요. 그러겠네. 하지만 그 전에 내 손자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근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징벌방에 갇힌 성혁은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가? 성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죠. 도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SD카드 안의 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혁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근수 노인이 부대 앞에 선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빗줄기였어요.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경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감찰부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헌병들도 함께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경비병이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감찰부 대령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감찰부입니다. 부대 내부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경비병이 급히 부대 안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대장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중대장님, 감찰부가 왔습니다. 뭐, 감찰부?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왜 갑자기 온 거야? 모르겠습니다. 부대 내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중대장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문 앞에 노인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조교, 당장 와. 조민혁이 급히 중대장실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찰부가 왔어. 분명 누군가 신고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대장이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꺼내서 급히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서류부터 정리하자. 훈련 기록, 의무실 기록, 징계 기록. 모든 걸 다시 써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노인. 이제 참을 수 없어. 내가 나가서 처리해. 조민혁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입니까? 알아서 해. 어떻게든 저 노인을 쫓아내야 해. 한편 도윤은 감찰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속옷 안쪽에 숨겨둔 SD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이걸 감찰부에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민혁이 부대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근수 노인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자세만은 곧았습니다. 아, 노인네. 조민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근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민혁이 노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감찰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당신 때문에 부대가 난리야. 당장 꺼져. 이근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민혁을 관통했어요. 내가 왜 꺼져야 하나? 여기는 군부대야. 민간인이 함부로 있을 곳이 아니라고. 민간인? 이근수의 입꼬리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민간인이야.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조민혁이 점점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감찰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걸 보고 더욱 조급해했어요. 이 늙은이가 정말 군대가 뭔 줄도 모르면서 여기서 버티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이근수가 천천히 우비를 벗기 시작했어요. 우비 안쪽에는 오래된 군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조민혁이 당황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이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전역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머니에서는 계급장을 꺼냈어요. 대령 계급장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도 민간인이라고 하겠나? 전역증과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며 이근수가 말했습니다. 조민혁이 전역증을 주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707부대 창설교관 이근수 대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군인 정신을 말하는군. 이근수의 목소리에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교관의 교관이었다. 707부대를 만들고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을 길러낸 사람이야. 조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짓밟은 건 내 손자이자 대한민국 군의 양심이다. 이근수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찰부 사람들도 모두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707부대 창설교관, 감찰부 대령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근수 대령입니다. 이근수가 감찰부 대령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감찰부 대령도 즉시 경례로 답했어요. 대령님, 무슨 일로 이곳에 계신 겁니까? 손자를 찾으러 왔는데 사흘째 면회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감찰부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이근수가 조민혁을 가리켰습니다. 이 조교가 방금 저를 모독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SD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감찰부 대령님, 누구냐? 김도윤 이병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도윤이 이근수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아, 많이 힘들었지? 이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찰부 대령님, 증거가 있습니다. 도윤이 SD카드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조민혁 하사와 중대장이 저희를 가혹행위한 영상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감찰부 대령이 SD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감찰부 요원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중대장과 조민혁이 신병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감찰부 대령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조민혁 하사, 중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조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중대장실을 가리켰습니다. 헌병,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체포하십시오. 네.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민혁과 중대장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왔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중대장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근수가 손자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폭우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민혁 하사와 중대장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군 당국은 즉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찰부는 부대 전체를 뒤지며 가혹행위의 실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제공한 SD카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감찰부 대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중대장과 조민혁이 신병들을 마치 동물 다루듯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도윤과 성혁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들도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징벌방에 갇혀있던 성혁도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았어요. 도윤아, 정말 고마워. 성혁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가 살았어. 아니야, 성혁아. 내가 그 SD카드를 만들어뒀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707 창설교관 손자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특수부대 창설교관의 손자가 군 가혹행위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방송국 기자가 뉴스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가혹행위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군 전체에 대한 가혹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 후 도윤과 성혁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될 수 있었어요. 이근수 할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근수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계속 군 복무를 하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이근수의 눈에서 뿌듯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며칠 후 도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운병으로 전출된다는 것이었어요. 군에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직이었습니다. 도윤아, 축하해. 성혁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도 명예회복과 함께 새로운 부대로 전출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너도 축하해, 성혁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새로운 길을 준비했습니다. 조민혁과 중대장은 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등의 죄목으로 징역형을 받았어요. 또한 군에서도 즉시 제명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지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곳이 아닙니다. 4개월 후 국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어요. 도윤도 정운병으로서 퍼레이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 이근수 할아버지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손자의 첫 퍼레이드인데 빠질 수 있겠냐? 이근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정운부대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행진했어요. 관중석에서는 이근수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적한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았다면.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이근수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다. 707부대를 만들고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을 키웠지.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었어.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지. 이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데 쓰여야 한다. 밟는 데 쓰이면 그건 더 이상 군대가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는 거야.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하냐?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몇 년 후 도윤은 훌륭한 정훈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부대를 다니며 인권 교육을 실시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많은 장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혁도 IT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어요. 이근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시며 손자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의 장마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갔습니다. 고통과 절망도 불의와 부정도 모두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 말이에요. 성혁이의 희생과 도윤이의 용기, 그리고 이근수 할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준 것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